했던 거 좀 기억나나요? 통합감에서 2단원이 제일 좀 내용이 많고 좀 헷갈리는 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 시조로 갈수록 좀 훨씬 쉬워지거든요. 양도 그렇고. 그래서 이 앞에 있는 원소의 생성 부분이 좀 많이 외울 것도 많고 꽤 많은데 잘 기억해 주시고요. 자, 이번에는 태양계 한번 볼게요. 60페이지에 있는 태양계 형성이고요. 태양계 형성 과정을 일단 먼저 보시면 똑같은데 가장 기본은요. 가스 구름들이 모인다. 그래서 중력 수축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태양계 성운의 형성을 일단 보시면요. 지금의 태양계 자리에 있던 성운이 이제 초기 우주에서 만들어진 수소와 헬륨 외에 탄소, 질소, 산소, 철 등의 무거운 원소도 포함하고 있었다가 되어 있고요. 태양계 성운은 현재 태양계보다 훨씬 큰 규모였으며 서서히 회전하고 있었으로 추정된다 되어 있는데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초신성 폭발에 의해서 거대한 성운들이 생성이 돼요. 초신성 폭발로 해서 여러 가지 성간 물질들이 생겼을 거 아니에요. 걔네가 이제 다시 모여. 그래서 거대한 성운이 형성되고요. 성운이 형성됐으니까 질량을 가지고 있으니까 다시 수축을 하겠죠. 그래서 성운들이 다시 수축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태양계 성운이 형성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태양계 성운이 이제 계속해서 한 방향으로 회전을 했대요. 이제 지금 우리가 태양의 자전도 그렇고 여러 가지 행성들의 태양계를 이루고 있는 행성들의 자전이나 공전 방향이 전부 다 반시계 방향이거든요. 보통 이제 서에서 동에서 서로 뭐지? 하여튼 반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이때 형성됐던 원시 성운들이 한 방향으로 반시계 방향으로 이제 회전했기 때문에 그렇게 됐을 거라고 이제 추측을 하는 거예요. 썰이죠, 썰. 그래서 이제 그림을 보시면요, 태양계 성운이 형성되고 원시 태양과 원반이 형성될 때 반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이제 회전을 하고 있는 이제 그림이 있죠. 그래서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하게 되면서 점점점 회전을 하니까 어떻게 될까요? 안에 있는 가운데 있는 점은 점점점 회전을 하면서 더 수축을 하겠죠. 그럼 자기들끼리 이제 모이게 되겠고 바깥쪽에 있는 궤도를 이루고 있는 애들은 자기들끼리 이제 한 궤도끼리 이제 뭔가 뭉쳐지기 시작하겠죠. 이런 식으로. 입자를 가지고 있는 기체지만 입자를 가지고 있는 질량을 가지고 있는 입자들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모이다 보면은 이제 뭉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운이 회전하고 중심이 수축되면서 중심부는 이제 볼록하게 이제 원 모양이 되고요, 구 모양이 되는 거고 바깥쪽 부분은 이제 궤도 모양으로 해가지고 점점 원반으로 이렇게 원반들이 궤도 모양으로 합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운의 회전과 수축을 보시면요, 회전하면서 중력에 의해 수축하고요. 중심부는 이제 볼록한 공 모양이 되고 가장자리는 원반 모양이 돼요. 그래서 원시 태양과 원반이 형성되고요. 계속해서 마찬가지로 중력 수축 때문에 계속해서 모여드는 거예요. 그래서 온도와 압력이 높아지면서 밀도와 압력이 높아지고 온도가 높아지면서 원시 태양이 형성되고요. 그리고 가운데는 원시 태양이 형성됐고 원반 부분에는 이제 궤도를 따라서 고리들이 형성되겠죠. 고리에 있는 물질들끼리 이제 서로 간에 같은 궤도끼리 돌다 보니까 새로 같은 길을 가면서 이제 뭉쳐질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그래서 같은 궤도로 가는, 예를 들면 태양, 지금 지구가 돌고 있는 그 위치에 있던 물질들이 합쳐지면 지구가 되는 거고, 목성의 위치에 있던 애들끼리 합쳐지면서 목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행성체라는 게 형성이 되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자라서 원시 행성이 되고 태양계가 형성이 됐다. 뭐죠? 저 정도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냥 결론은 중심에서 수축을 하면서 고온 그리고 고밀도 상황에서 계속해서 뭔가가 합쳐지면서 커지더라. 눈덩이 커지듯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압력이 가해지면서 점점 불어서 커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용어만 원시 태양, 그 다음에 원시 행성 이 정도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중심부에서는 성운이 수축하면서 밀도가 커지고 중심부 온도가 커지면서 중심부에서는 원시 태양이 형성되더라. 그 다음에 가장자리에서는 회전 속도가 점점 커지니까 납작한 원본 모양끼리 이제 합쳐져서 궤도가 되고 그 다음에 궤도에 있는 애들끼리 합쳐져서 미행성체, 그 다음에 원시 행성이 되더라. 그렇죠? 태양계 특징을 보시면요, 태양은 태양계 전체의 질량의 99% 이상, 그러니까 태양이 대부분을 다 가져가고 있다, 질량의 대부분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태양이 지구의 100배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큰지는 한번 참고해 보시고, 그 다음 행성들의 공정 궤도면은 거의 동일하다 되어 있고요. 행성들은 그래서 모두 같은 원반에서 형성되었음을 의미한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고요. 태양의 자전 방향과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게 행성들의 공정 방향이 일치해요. 신기하게 반시계 방향으로 서에서 동으로. 그 이유가 아마
원시 원발을 형성할 때 같은 방향으로 회전했기 때문이 아니냐는 과학자들의 추측인 거죠. 확인은 안 되니까, 그지?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61페이지에 이제 지구형 행성과 목성형 행성은 어느 정도 우리가 중력에서도 많이 구분해봤으니까 알 텐데요. 큰 차이는 지구형은 암석형이라는 거고 목성형은 기체형이라는 거죠. 목성형 같은 경우는요, 기체와 헬륨으로 주로 되어 있고 거기다가 이제 메테인의 함유량에 따라서 천왕성이나 해안성 같은 경우는 메테인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제 파란색이 돼요. 그리고 수소와 헬륨이 많다 그러면 그냥 목성이나 토성처럼 색깔이 조금 누리끼리한 색깔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지구형은 뭐 잘 아시겠지만 암석형이에요. 그래서 지구 같은 경우는 철, 산소, 규소 이런 것들이 많죠. 태양계 원반에서 태양과 가까운 곳은 온도가 높아서 녹는 점이 높은 금속이나 암석 성분 등이 분포해서 미행성체를 형성하다 보니까 주로 이제 녹는 점이 높은 금속이나 암석 같은 것들이 고체형이 되겠죠, 그렇지? 그래서 미행성체들이 충돌하면서 합쳐져서 암석 성분의 지구형 행성이 형성되었다는 거고요. 아무래도 온도가 높다 보니까 지구와 가까운 곳은 목성형 행성 같은 경우는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영하의 온도에서 존재할 수 있는 기체. 영하의 온도에서는 기체들이 다 끓어서 기체 상태로 존재하는 거잖아요. 기체들이 보통 뭐 영하 100몇 도에서 100몇 도가 끓는 점이고 이래요. 그러니까 영하의 온도에서는 이미 기체 상태로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지구 바깥쪽 궤도에서는 이제 영하로 떨어지기 때문에 물론 당연히 지구 안쪽도 영하겠지만 태양에서의 닿는 에너지 자체가 덜 닿기 때문에 훨씬 더 차갑죠. 그러니까 태양에서 멀리 떨어진 곳은 온도가 지구보다 훨씬 낮기 때문에 녹는 점이 낮은 얼음이나 메테인 등이 응축되어 미행성체를 형성하고요. 그 다음에 수소와 헬륨을 끌어들이면서 거대한 목성형 행성이 형성되죠. 여기서 있는 낮은 얼음이나 메테인 같은 경우는 핵이죠, 핵. 구름이 생성될 때, 구름이 생성될 때 은결 핵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눈덩이를 뭉칠 때 그냥 뭉치는 것보다 안에 뭐 돌덩이 같은 거 집어넣으면 더 단단하게 더 크게 뭉칠 수 있잖아요. 그런 핵이 이제 얼음이나 메테인 같은 좀 것들이, 얼음은 이제 당연히 덩치가 큰 애고 메테인 같은 경우도 산소나 이산화탄소보다도 조금 더 잘 붙는 형식의 되다 보니까 핵이 됐다는 거예요. 거기 이제 수소와 헬륨, 우주에는 수소와 헬륨이 대부분이잖아요. 90몇 프로니까 70몇 프로가 수소고 20몇 프로가 헬륨이니까 주변에 있는 수소와 헬륨을 끌어들이면서 점점점 커다란 기체형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목성형 같은 경우, 목성 같은 경우는 바깥쪽에는 기체 대기가 형성되어 있고 안쪽으로 가면 액체로 된 핵이 있고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참고해 주시고, 그래서 우주 비행선을 날려도 목성 같은 데는 우리가 착륙할 데가 없는 거죠, 이제. 그래서 그냥 큰 폭풍만 보이고 자기장 폭풍 같은 거만 관측되고 착륙할 수 있는 곳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특징이 있다.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우리가 많이 봤던 건데요. 지구형 행성과 목성형 행성을 우리가 물리적으로 비교를 한 게 있는데요. 지구형 행성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작죠. 그러니까 반지름과 질량이 작다라는 표현을 쓰고요. 목성형은 굉장히 크잖아요. 그래서 반지름과 질량이 커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밀도를 따질 때는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이잖아요. 그러니까 목성형은 부피가 굉장히 크죠. 그러니까 지구의 몇십 배, 몇 배 이렇게 되는 거니까 굉장히 크단 말이에요. 그런데 기체형이니까 굉장히 가볍잖아요. 부피에 비해서는 질량이 작은 거지. 그러니까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이니까 부피는 굉장히 큰데 질량이 작다 보니까 보통 밀도가 작다는 표현을 쓰죠. 적죠? 그런데 지구형 같은 경우는요, 작죠. 행성 자체가 굉장히 작지. 그런데 얘네는 질량이 상대적으로 커. 왜냐면 철이나 규소 같은 상대적으로 무거운 원소들이 있으니까. 철, 니켈, 규소 같은 거 좀 무거운 금속 성분이나 규소 같은 걸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무거워요. 그러니까 평균 밀도는 좀 크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특징이 있죠. 지구형은 밀도가 크고 목성형은 작다라는 표현을 쓰고요. 자전 주기는 이제 지구형 같은 경우는 암석형이다 보니까 천천히 돌아요. 그런데 목성형 같은 경우는요, 기체니까 그냥 빠르게 돌 수 있겠죠. 이제 중심을 기준으로 빠르게 돌잖아요. 그래서 보통 하루 안 되는 몇 시간 안에 10시간, 12시간 이런 안에 하루 한 바퀴 돌아버려요. 그리고 지구형 같은 경우는 24시간이라든지 조금 상대적으로 좀 긴 편이죠. 고리는요, 지구형은 고리가 없고요. 목성형 같은 경우는 이제 목성조차도 지금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희미한 고리가 있다고 하고요. 고리의 정체는 얘네가 덩치가 크잖아요. 질량이 크고 덩치가 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지나가던 소, 행성이나 운석이나 이런 것들이 지나가다가 파편들이 떨어져 나와가지고 얘네들이 끌려갈 거 아니야. 중력이 크니까, 그렇지? 그래서 중력이 크니까
그 어떤 궤도에서 인공위성처럼 잡혀가지고 이렇게 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얘네가 점점 많아지면 토성처럼 이렇게 아름다운 무늬가 되는 거죠. 그래서 고리는 이제 얼음 아니면은 암석 찌꺼기, 티끌 이런 거라고 하더라고요. 읽어주시고. 그래서 목성형의 특징은 목성, 천왕성, 해왕성 모두 우리 눈에 관측은 잘 안 되지만 실제로 가보면 위성이 아니에요. 고리가 있다.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위성 같은 경우도 목성이나 토성은 60개 이상 있고 굉장히 많죠. 그 다음에 천왕성, 해왕성도 수십 개씩, 20몇 개씩 있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위성이 많고요. 참고로 지구형에서는 지구에 위성이 1개가 있죠. 그 다음에 화성에도 위성이 2개가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중동에서는 보통 위성이 있고 없고로 나누면 안 되죠. 지구형 같은 경우는 위성이 없거나 적다라고 표현을 하게 되겠죠. 목성형 같은 경우는 위성이 많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지구형은 위성이 없다라고 하면은 지금은 틀린 거지. 이렇게 이제 찾을 수 있죠. 그리고 지구형 같은 경우는 무거운 원소인 되어 있고요. 주로 이제 금속성 성분이 많고, 목성형 같은 경우는 가벼운 이제 기체성 성분이 많아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목성형 이런 거는 수소, 헬륨에다가 메테인, 그리고 지구형 같은 경우는요 철, 니켈, 규소, 산소까지도 포함할 수 있어요. 자, 밑에 보시면요 지구형 행성과 목성형 행성의 형성이 있는데요. 지구형까지 보시면 지구형, 그러니까 지구에 액체가 존재할 수 있는, 물이라는 액체가 존재할 수 있는 이유는요 딱 그 위치가 태양의 온도에 의해서 얼음이 얼지 않는 위치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구 안쪽에는 이제 물이 다 증발해서 수증기 형태로 존재하는 거고, 지구 바깥의 거리에서는 온도가 낮으니까 얼음 형태로 존재하는 거죠. 그렇죠? 원시 태양과 가까운 곳에는 강한 태양풍이 기체와 티끌을 태양계 외곽으로 밀어내니까 이제 바깥쪽에 이제 가벼운 원소들, 수소, 헬륨 같은 것들이 많았고요. 기체를 끌어들이지 못한 안쪽에서는 작은 암석형 행성이 형성된다라는 걸 참고하실 수 있고요. 이번에 3번은요 원시 태양과 멀리 떨어진 곳에서는 기온이 매우 낮으니까 얼음이 해기돼가지고 미행성체의 성장을 도와서 거기에 이제 얼음이나 메테인 같은 거에 기체, 수소, 헬륨 같은 가벼운 기체들이 달라붙어서 거대한 행성이 형성되었다라고 되어 있네요. 중요한 건 아니고요. 우리는 지구형 행성과 목성 행성의 물리적인 구분만 할 수 있으면 돼요. 자, 넘겨주시고요. 이번에 마지막으로 이 단원의 이제 원시 지구에 대해서 한번 볼 건데요. 원시 지구는요 별거 없어요. 그냥 미 행성체가 형성이 되고 원시 행성이 됐잖아요. 그때 미 행성체에 원시 행성이 된 지구에 거기에 이제 미 행성체들이 충돌하는 거야. 왜냐하면 대기가 없으니까 지나가다가 이제 계속 부딪힐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서 미 행성체들이 가서 부딪혀요. 뭐 운석이라든지 작은 소행성이라든지 왔다 갔다 하는 해성이라든지 이런 거 오다가 부딪힌 거야. 부딪히면서 이제 계속해서 부딪히니까 고온이겠죠. 그죠? 고온 고압의 덩어리들이 계속해서 부딪히죠. 그러니까 마그마 바다가 형성되겠죠. 뭔가가 계속해서 떨어지는 거지. 불구덩이가 형성되는 거죠. 그래서 미행성체가 충돌되면서 마그마 바다가 형성되고요. 이때 두 번째 보시면요. 충돌에 의한 열 에너지와 원시 대기의 온실 효과 등으로 지표물이 완전히 녹아서 마그마 바다가 형성된다. 그냥 지각이 녹아 있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그마 바다에서 용융 상태에 이제 액체 상태로 녹아 있는 거니까요. 그 중에서 무거운 애들 있죠. 철, 니켈 같은 것들은 이제 가라앉겠지. 그치? 그리고 가벼운 규소 같은 애들은 떠 있겠죠. 그래서 철, 니켈 같은 무거운 물질은 지구 중심으로 가라앉고 핵을 형성하고요. 이제 액체 상태로 가라앉지만 지구 중심으로 갈수록 중력 수축이 이루어지니까 가운데 있는 부분들은 같은 철, 니켈로 이루어져 있어도 내핵 같은 경우는 고체 상태로 존재하는 거고, 고체를 둘러싸고 있는 외핵 같은 경우는 이제 액체 상태로 존재하는 거죠. 그렇죠? 외핵 같은 경우는 고온이기 때문에 녹아서 액체 상태. 내핵 같은 경우는요 고온인데 고압까지 작용해서 중력 수축이 작용하니까 쫙 짜여지는 거잖아요. 짜여져서 고체 상태. 그치? 그리고요 규소나 산소 같은 가벼운 물질은 위로 떠올라서 멘트를 형성하고요. 그 위쪽에는 이제 바깥쪽에는 식으니까 지각이 형성되는 거죠. 원시 지각이 형성되고요. 원시 지구가 현재 지구와 비슷한 크기만큼 성장했을 때 미 행성체의 이제 충돌도 줄어들고요. 이제 서서히 충돌이 줄어들니까 마찰열이 덜 발생할 거 아니에요? 차차 이제 식어가겠죠. 이제 지표면이 냉각되면서 원시 지각이 형성되고요. 원시 지각이 형성되면서 이제 식었으니까 수증기가 응결돼서 비가 내리기 시작하겠죠. 그렇죠? 식으니까. 그래서 액체 상태의 물로 비가 내리면서 어떤 특정 지역에 움푹 파여 있는 지역 있죠. 물론 이제 큰 지역이죠. 크게 움푹 파여 있는 지역에 물이 차면 화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요. 미행성체가 충돌하면서 계속 뜨거운 상태이기 때문에 마그마 바다가 형성되고요.
이때 철, 니켈 같은 무거운 운석들은 가라앉아서 핵이 형성되고 규소, 산소 같은 애들은 가벼우니까 떠서 이제 멘틀과 지각을 형성하겠죠. 멘틀을 형성하죠. 그러다가 이제 식어요. 식으면서 지각이 형성되고요. 그리고 비가 내려요. 그래서 낮은 부분에는 지각의 낮은 부분에 바다가 형성되더라라는 거죠. 이렇게 정리하면 되고요. 이제 바다가 생성됐고요. 유기물들이 합성되면서 원시 바다에 이제 태초의 원시 바다에 이제 유기물들이 합성되면서 최초의 생명체가 탄생했고 거기서 이제 광합성을 하는 남세균이니 뭐 사이아노 박테리아니 이런 애들이 생기기 시작해. 왜? 스스로 뭔가를 에너지를 만드는 애들이 나타난 거야. 영양소로 만들고 이 영양소로 에너지를 만드는 게 광합성이잖아요. 그래서 광합성이 뭐예요? 이산화탄소와 물을 가지고 빛으로 영양소 포도당과 산소를 만드는 거잖아요. 이 태초의 대기는요 산소가 많지 않았어요. 원래 지금 화성이나 금성처럼 금성처럼 이산화탄소 대기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산화탄소 대기니까 원래 재료가 이산화탄소야, 그지? 그리고 바다니까 물이 많아. 그러니까 얘는 어쩔 수 없이 최초의 이 광합성 세균들은요 이산화탄소가 많고 물로 돼 있으니까 원래 재료가 이거밖에 없어. 그 다음에 태양에서 오는 빛, 그지? 그래서 이걸 가지고 영양소를 만든 거예요. 조합을 해가지고. 그래서 최초의 광합성 생물은 이산화탄소와 물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 그죠? 그러면서 이산화탄소를 사용하고 흡수하고 그 다음에 산소를 배출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산화탄소를 가지고 포도당을 만들고 만들어진 산소는 배출하니까 대기에 뭐가 생겨요? 오존층이 생기죠. 오존층이 생기면서 이제 해로운 자외선과 우주선과 방사선을 막아주죠. 그러니까 이제 생물들이 태초의 생물 바다 생물들이 점점 이제 육상으로 진화할 수 있게 되죠. 그리고 육상에서 나오면서 숨을 쉴 수 있게 되죠. 산소를 가지고 숨을 쉬고 이산화탄소를 내뱉게 되지. 그지? 네. 이렇게 이제 진화가 돼요. 자, 원시 지구의 진화를 보시면요. 직권의 형성과 진화 뭐하고요? 수권의 형성과 진화, 뭐 기권의 형성과 진화 각자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구 대기 성분만 보시면요. 최초에 아까 말씀드렸지만요. 이산화탄소가 되게 많았어요. 원시 바다가 형성된 이후에 해저에 침전되어 있던 석회암을 형성하면서 대기 중 양이 감소했다 됐고요. 또 광합성 하면서도 감소가 되겠죠. 자, 질소는 보시면 다른 물질과 쉽게 반응하지 않는 안정한 기체이므로 큰 변화 없이 유지되었고요. 질소는 현재 지구 대기에서 가장 풍부한 기체이다 되는데요. 태초에는 이제 이산화탄소가 많았는데 이산화탄소와 질소가 많았는데 질소 같은 경우는 반응성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산화탄소가 줄고 질소는 그대로 있고 그러니까 비중이 가장 높아졌겠죠. 그래서 질소 같은 경우는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면 거의 일정히 유지되는 걸 볼 수 있고요. 이산화탄소는 뭐 지금에 비해서 10기압 정도는 굉장히 높은 거죠. 지금 0.0006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10기압 정도 됐으니까 굉장히 높았던 거죠. 그런데 그러다가 광합성을 하면서 이산화탄소가 급격히 줄고 이제 산소가 갑자기 증가하게 되죠. 2억 년 정도, 23억 년 정도부터 산소가 갑자기 등장하기 시작하지, 그치? 이때가 광합성이 시작된 지점이에요. 산소가 갑자기 증가하게 된 이 지점이 광합성을 하는 시작이고요. 이때를 기점으로 이산화탄소가 갑자기 감소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죠? 자, 3번은요. 지구와 생명체의 구성 원소는요. 그래서 우주에서는 제가 여기다 말씀드렸는데 우주에서 가장 많은 건요. 그래서 수소가 가장 많아요. 70몇 프로, 그 다음에 헬륨이 20몇 프로. 그래서 수소, 헬륨 등등등등 이제 여러 가지 원자들이 형성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각에서 가장 지각은 나중이고 지구에서 가장 많은 건요. 철이 가장 많아요. 그 다음에 니켈이 많고요. 아니지, 산소, 철 다음에 산소. 그 다음에요. 지각에서 많은 건요. 규소가 많고 아까 전에 말했죠. 무거운 거는 가라앉아서 핵을 이루고 가벼운 거는 떠서 지각을 이뤘다고요. 그래서 규소가 많고 그 다음에 산소. 아니지, 미안. 산소가 많고 그 다음에 규소. 어쨌건 철, 그 다음에 규소. 그리고요 생명체는요 산소가 가장 많고 그 다음에 탄소. 이따가 나오겠지만요 규소랑 탄소는요 모두 14족이죠. 팔이 4개 있는 결합 부위가 4개가 있는. 그치? 그래서 생명체는 14족 중에서도 가벼운 탄소를 이용하게 되고요. 지각은 조금 더 무거운 규소를 이용해서 이제 여러 가지 규산형 광물을 형성하게 됩니다. 석영, 장석 이런 것들 있죠. 뒤에서 이제 배울 거고요. 지구의 구성 원소는 철, 산소, 규소 순서인데
철은 대부분 핵에 존재하고 산소와 규소는 지각에 풍부하다 되고요. 밑에 이제 원 그래프를 보시면요. 우주에는 수소, 헬륨, 그다음에 지구에는요 철, 산소, 규소, 그다음에 사람은요 이제 산소, 탄소, 그다음에 수소. 당연히 주로 이제 물의 형태로 많이 존재해요. H2O, 그지? 우리 사람 몸의 한 70% 정도가 물로 돼 있고 여기에 수소도 있고 산소도 있고, 그렇죠? 탄소 같은 경우는 우리 몸을 구성하는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핵산 이런 것들이 다 탄수화물, 탄소 화합물에 속해요. 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고요. 자, 2단원은 이제 여기 보시면 73페이지 있죠. 수능 실전 문제 프린트에 없는데요. 여기 책을 보시면 73페이지에 수능 실전 문제가 있어요. 이거 조금 어려운 문제고 하니까요. 이거를 좀 풀어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아시겠지만 통합과학을 시험 보잖아, 그렇지? 그래서 통합과학에다가 선택과학으로 생물이면 유전이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물리 같은 경우는 역학이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험 난이도가 낮아졌다고 했나? 대신에 여러분들은 통합 사회를 또 보는 거니까 과목이 되게 많아졌죠. 많아지고 난이도는 좀 낮아지신 대신에 범위가 되게 많아진 거죠. 사회도. 그래서 문과생은 통합 과학을 해야 되는 거고 이과생은 통합 사회를 해야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조금 범위가 할 게 조금 많아졌지. 난이도 자체는 낮아지고. 어쨌건 그래서 수능 때 여러분들은 이제 통합 과학을 보게 돼요. 그래서 이 단어들이 앞으로 수능 고3 수능 때 이제 보는 걸 참고해주세요. 추억. 자, 이번엔 주기율표와 원소의 이제 주기성에 대해서 한번 볼 건데요. 자, 자연을 구성하는 원소 2단원이고요. 첫 번째 원소의 주기성으로 넘어가시면 제가 이제 두 친구는 다시 드렸던 이제 프린트 있죠. 그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원소를 분류하는데 첫 번째 원소의 분류 보기 전에 오른쪽에 주기율표를 먼저 볼게요. 네, 85페이지고요. 잠깐 뒤를 먼저 볼게요. 주기율표는요. 이제 현대 주기율표는 멘델레프. 네. 최초의 이제 주기율표 같은 경우는 멘델레프가 작성을 한 거를 우리가 이제 현재는 모질레라는 사람이 이제 수정한 걸 보고 있는 거고요. 주기율표 같은 경우는 이제 보시면 이제 1족부터 18족까지 구성되어 있는데 1족 1, 2족은 이제 보통 금속 계열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13, 14, 15, 12, 17, 18 이 오른쪽에 있는 애들 보통 비금속으로 구분되는데요. 그 사이에 있는 이제 붕소라든지 규소라든지 게르마늄 아니면은 비소, 안티모네 이런 애들은 이제 중금속이라고 해가지고 금속과 비금속의 성질을 같이 가지고 있는 애들도 있거든요. 참고해 주시고 프린트상에서는 색깔 구분이 잘 안 돼서 잘 모르겠는데 왼쪽에 이제 초록색에 있는 애들이 금속이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애들이 이제 비금속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주로 비금속이 많아요. 그래서 주로 원소가 120여 가지 되고요. 정확히는 118인데 100여 가지가 금속이고요. 나머지 한 보통 20여 정도가 비금속 정도예요. 그러니까 금속이 굉장히 많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흔히 알고 있는 칼륨이니 칼슘이니 나트륨 있잖아요. 얘는 다 금속으로 분류가 돼요. 분류상으로. 그렇게 막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철 같은 금속을 생각하시지 마시고 분류상으로는 금속으로 분류를 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금속이 상대적으로 많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금속은 100여 가지, 비금속은 한 20여 가지 되고요. 주기율표상에서 이제 가로줄이 이제 주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세로줄이 족이에요. 주기는요 전자 껍질이라고 해가지고 전자가 있는 공간, 전자가 놓여질 수 있는 궤도라는 게 있거든요. 궤도의 수를 말하는 거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1주기 같은 경우는 전자가 2개까지 들어가고 가장 안쪽에 있는 껍질을 말하는 거고요. 두 번째 2주기 같은 애들은요 두 번째 껍질을 말하는 거고 두 번째 궤도를 돌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면은 태양계를 중심으로 첫 번째 궤도를 돌고 있고 두 번째 궤도를 돌고 있고 세 번째 궤도를 돌고 있고 이런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정확하진 않지만. 그래서 안쪽 계열에는 이제 전자가 2개까지만 들어갈 수 있어서 원소가 딱 2개만 존재하는 거예요. 수소와 헬륨. 그 다음에 참고로 또 수소는요
일족이고 보통 위치상으로는 금속에 해당되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수소는 기체이기도 하고요. 비금속에 들어가요. 그래서 일족이지만 비금속이라는 것도 참고해 주시고요. 이주기 같은 경우는요. 이제 전자가 궤도상에 8개까지 채워질 수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8개가 들어가고요. 3주기에도 8개까지 들어가요. 그다음에 이제 4주기부터는요. 그 사이에 이제 금속들이 10개가 더 추가가 돼요. 그래서 4주기, 5주기에는 18개씩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6주기, 7주기에는 또 그 사이에 또 들어가는 것들이 있어서 32개까지 들어가요. 그래서 뭐 118개 이렇게 채워지고요. 우리는 이제 3주기 정도까지만 알고 있으면 돼요. 그래서 참고해 주시고 보통은 수해, 리베, 붕탄, 질산, 푸네, 남아, 알, 규, 인, 황, 염화, 칼카 뭐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그리고요. 주기율표는 꼭 기억하시도록 하시는데 가로 줄로도 기억하시면 좋지만요. 보통 한 20번까지는 외우셔야 돼요. 그리고요. 적어도 13번까지는 외우고 있어야 화학할 때 풀기가 좀 좋아요. 나트륨은 11번, 마그네슘은 12번, 그 다음에 알루미늄 13번이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는 꼭 알고 계셔야 왜냐면 알루미늄이 13족인데 결합할 때 종종 많이 물어봐요. 특히 화학 시간에. 물론 통합은 아니지만. 그래서 외우시면 좋고요. 족별로도 외우시면 좋아요. 1족 같은 경우는요. 수뿐만 아니라 리나, 크, 르브크, 스프루 그 다음에 2족 같은 경우는 배, 마, 카, 쓸, 바라 그 다음에 3족 같은 경우는 13족 비알, 가인틸 14족은요 시시, 게슨, 피브 그 다음에 15족은요 엠피아스, 스부비 그 다음에 16족은요 웨스테테포 17족은요 FCL, BR, 아야트 그 다음에 18족은요 네알크셀은 뭐 이런 식으로 자신만의 방식을 이용해가지고 꼭 외우세요. 외우시면 좋아요. 훨씬 문제 풀기 좋거든요. 아시겠죠? 참고 화학은 여러분들 꼭 필수기 때문에 지금부터 그냥 외워두시면 좋다는 거 말씀드리고 자 그래서 1쪽부터 보면요 수소와 리튬, 나트륨, 칼륨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원자과 전자라는 게 있어요. 가장 바깥쪽 껍질에 전자가 한 개 채워져요. 그래서 얘네는 전자 한 개를 잃고 일가 양연이 되기 쉬운 애들이에요. 그리고 보통 얘네를 알칼리 금속이라고 하고요. 뒤쪽에 나오는데 그냥 간단하게 요약하면서 할게요. 알칼리 금속이라고 하는데 왜냐면 물과 만나서 염기성을 띠기 때문에 염기성의 다른 말로 이제 로마전지, 그리스던지 해서 알칼리가 염기성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알칼리 금속 물과 반응해서 염기성을 띠기 때문에 알칼리 금속이라고 하고요. 이족 같은 경우는요 마찬가지로 알칼리 토금속이에요. 염기성을 띠는데 흙 속에 많기 때문에 알칼리 토금속이라고 하고요. 얘네는 전자가 2개가 있어요. 바깥쪽에. 그래서 원자과 전자라는 게 2개가 있고 반응성이 반응하는 전자가 2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는 전자 2개를 잃고 이가 플러스가 되기 쉬운 애들이죠. 이가 양연이 되기 쉬운 애들이죠. 가운데 있는 우리가 뭐 4주기, 5주기, 6주기에 있는 이런 애들은요 우리가 몰라도 돼요. 넘어가고 13족에 있는 이제 붕소 같은 애들 있죠. 얘네는 13족은요 최외곽 쪽, 그 바깥쪽에 원자과 전자가 3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자가 3개가 있기 때문에 전자를 3개 잃고 양연이 되기 쉬운 거예요. 3가 플러스가 되는 애들이죠. 붕소족 이런 식으로 이제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14족은 탄소고요. 바깥쪽에 4개의 전자를 가지고 있어요. 원자과 전자가 4개라서 그래서 결합력이 4개야. 그래서 생물은 탄소를 이용했고 그 다음에 지각은 규소를 이용해가지고 규산형 강물이 된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반응성이 우수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14족 넘어서 15족은요 이제 질소족인데요. 이때는 이제 전사가 5개야. 그러니까 팔이 3개가 돼요. 왜냐면은 한쪽에는 15족 같은 경우는요 원자가 쌍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하나, 둘, 셋 해서 팔이 이제 3개가 되는 거예요. 탄소 같은 경우는 이제 하나 해서 이렇게 팔이 4개가 되는 거죠. 질소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서 전자가 쌍을 이뤄버리면은 반응을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고 산소 같은 경우는요 얘네는 이제 쌍이 2개가 형성되는 거니까 팔이 2개가 되는 거야. 그래서 얘는 이가 마이너스가 되는 거고 F 같은 경우는요 그래서 전자가 하나 있기 때문에 1가 마이너스가 되는 거. 이런 식으로 이제 결합력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어쨌건 탄소는 팔이 4개다. 질소는 팔이 3개다. 그리고 산소는 팔이 2개다. 그래서 2가 마이너스가 된다는 거. 그래서 산소는 바깥쪽에 전자가 6개가 있기 때문에 8개를 채우는 게 이제 안정적인 거거든요. 그죠? 이게 8전자 위치였잖아요. 뒤에 넣었는데. 그래서 전자 2개를 얻는 게 좋아. 전자를 2개 얻는 거를 보통 2가 마이너스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산소 계열 16족은 2가 마이너스가 되는 거고요.
17쪽 같은 경우는 바깥쪽에 7개나 있기 때문에 전자를 한 개만 땡겨오면 되잖아, 그치? 그래서 전자가 한 개 땡겨오기 때문에 1가 마이너스가 되는 애들이에요. 그리고 보통 할로젠이라고 하죠. 그리고 18쪽 같은 경우는요, 얘들은 그냥 원소 하나로 존재해. 바깥쪽에 체외곽에 보통 8개라는 안정한 전자를 채우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들어오지도 나가지도 않아. 그래서 원소 상태로 존재하고요. 그래서 반성이 없어요. 그래서 얘는 비활성 기체라고 하죠. 다시 정리하면요. 1쪽은 알칼리 금속, 2쪽은 알칼리 토금속, 13, 14, 15 넘어가고요. 16쪽은 이제 산소쪽인데 2가 마이너스가 되고 음이온이 된다. 17쪽은요. 1가 마이너스 되고 얘는 할로젠이라고 하고요. 18쪽은 비활성 기체다.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하고요. 자, 이제 84페이지 다시 보시면요. 금속과 비금속을 볼게요. 금속은요. 일반적인 금속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돼요. 철, 마그네슘을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온에서 어떤 상태? 금속 상태는 금속이라는 거는 고체 상태죠, 일반적으로. 그렇지? 그래서 수은을 제외하고는 고체 상태예요. 수은은요. 액체 상태고요. 볼 길은 없을 거예요. 아마 수은은 굉장히 중독성이 강하기 때문에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볼 일은 없는데 어쨌건 수은은 액체 상태고 나머지 금속들은 다 고체 상태다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고체 일반적으로 금은 구리, 철, 빛이 나잖아요, 그지? 이걸 광택이 난다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광택이 있고요. 특유의 광택이 있다. 보통은 이제 백색이나 약간 회색 같은 색을 띠죠.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구리는 붉은색이고요. 금 노란색 또는 흰색 이런 식으로 색을 띠죠.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금속의 특징 중에 제일 큰 것 중에 하나가 열과 전기 전도성이 있죠. 그래서 전기를 잘 흐르고 열이 잘 전달돼요. 왜냐하면 금속은 자유전자들이 많기 때문에 전자들이 마구 돌아다니고 있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전기가 잘 흐르는 성질이 있고요. 그래서 조리기구나 전선 같은 거 만들 때 많이 사용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뽑힘성, 표짐성이 있는데 뽑힘성이라는 건 길게 느리는 걸 말하는 거고요. 표짐성은 이렇게 눌렀을 때 압축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힘을 가하면 부서지지 않고 가는 게 늘어나거나 얇게 퍼지는 성질이 있다 있는데요. 철 같은 거 생각하지 마시고 알루미늄 홀 같은 거 생각하시면 돼요. 알루미늄 홀 같은 거 잡아당기면 이렇게 좀 늘어나잖아요, 그렇지? 그리고 보통 잘 구겨지죠. 그래서 철이 너무 단단하기 때문에 안정적이기 때문에 반응은 좀 덜한 거지만 다른 기본적인 이제 나트륨이라든지 알루미늄이라든지 구리도 잘 늘어나거든요. 생각보다 잘 늘어나고 잘 휘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금속들은 늘어나고 펴지는 성질이 있다라는 거고요. 보통 이제 늘어나는 성질을 연성이라는 말도 쓰고요. 펴지는 성질은 전성이라는 말로 써요. 그래서 보통 이제 전성 같은데 아니면 판 같은데 많이 사용하죠. 마그네슘 같은 것도 이제 보시면 잘 구부러지거나 잘 휘거나 할 수 있고 하거든요. 그래서 금속들이 일반적으로 잘 펴지고 잘 늘어난다. 그리고요 마지막으로 쓰이진 않지만요. 더 추가하면 아까 말씀드렸지만요 양이온이 되기 쉬운 애들. 그래서 주기율표상에서 1, 2, 3쪽이 있는 애들은 양이온이 되는 애들이에요. 그리고 16쪽, 17쪽이 있는 애들, 오른쪽에 있는 애들은 음이온이 되는 애들. 그래서 참고해주세요. 그래서 금속 원소 같은 경우는 양이온이 되기 쉽다. 그리고 비금속 같은 경우는요. 이제 실온에서 대부분 이제 기체 상태로 존재하는 애들이 많아요. 그래서 산소 같은 애들 있죠. 산소, 플루오린, 그다음에 염소 대부분 이제 기체 상태로 존재하죠. 질소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대부분 기체나 고체 상태로 존재한다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17쪽에 있는 브로민 정도만 액체 상태로 존재하고요. 요오드는 아이오딘 있죠. 17쪽에 네 번째 보시면 FCl, Br, IA인데요. Br이 브로민이고 I가 요오드예요. 아이오딘. 아이오딘 어디서 보시냐면요. 우리 이온의 앙금 생성 반응할 때 아이오딘 나오잖아요. 아이오딘 나오고 그 다음에 아이오딘 녹말 검출할 때 청량색으로 변하는 거 거기서 나오는 아이오딘이에요. 그래서 은근히 중요한데 얘는 고체 상태로 존재하고 승화성 물질이에요. 그래서 비금속 원소 중에는 대부분 기체, 고체로 존재하는데 브로민만 액체로 존재한다.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브로민도 우리가 실생활에서 볼 일은 많이 없어요. 그래서 어쨌건 액체 상태로 존재하고 반응성이 크기 때문에 갈색 병에 담아가지고 빛이 닿지 않는 곳에서 보관해요. 광택은요. 얘네는 기체 상태인데 광택이 날 거 없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고체 상태지만 기체나 고체 모두 광택은 없고요. 열과 전기 전도성 당연히 비금속이기 때문에 전기가 흐르지 않아요. 그리고요 뽑힘성, 표진성 없어요. 그러니까 외우기 쉽죠, 그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비금속 같은 경우는요 음이온이 되기 쉬운 애들을 비금속이라고 해요.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다시 이제 주기율표를 볼 건데요. 85페이지에 있는 주기율표를 볼 건데요. 참고로 하시면 이제 참고로만 하면 돼요. 13족에 있는 문소 아까 말씀드렸어요. 14족에 있는 규소와 저마늄, 그 다음에 15족에 있는 비소와 안티모네 이런 애들 있죠. 이런 애들은요 준금속이라고 해가지고 금속성과 비금속을 같이 가지고 있는 애들이에요. 얘네는요
때에 따라서는 전기를 흐르면 금속이 되는 거고요. 전기가 흐르지 않으면 비금속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많이 쓰냐? 반도체에 쓰는 거고요. 현대 반도체에 이제 분수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뭐 규소나 이런 걸 사용해서 이제 반도체를 개선시키는 거죠. 그렇죠?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기율표에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주기는 주기율표의 가로줄이고 1주기부터 7주기 있는 거고요. 이제 전자 껍질수라고 해서 궤도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족은요 세로줄이 되겠고요. 1쪽부터 18쪽까지 있고 보통 이제 원자과 전자라고 해가지고 가장 바깥쪽 껍질에 있는 전자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18쪽 같은 경우는요 원자과 전자가 이제 0이에요. 꽉 채워져 있기 때문에 반응성이 없어서 참고를 해주세요. 자, 그리고 밑에 있는 이제 주기율표에 대한 거 이제 역사가 있는데요. 요거 우리가 통합과학에서는 이제 빠졌어요. 원래 개정판에는 있었는데 개정되면서 요 내용 빠졌거든요. 그리고 어디로 갔냐면 원래는 화학 시간에 다시 배우긴 해요. 참고해 주시고 그래도 화학에 할 거니까 미리 참고해 주시면요. 그냥 순서대로 데베라이너, 뉴렌즈, 맨델레이프, 모줄리 순인데요. 데베라이너는요 새쌍 원소설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같은 조개 개념을 찾아낸 사람이에요. 그래서 데베라이너는요 리튬, 나트륨, 칼륨 아니면 칼슘, 스트론튬, 바륨처럼 새쌍의 원소들끼리 비슷한 경량성을 가진다는 걸 찾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조개 개념을 찾은 사람이고요. 뉴렌즈 같은 경우는요 8번째 원소들마다 이렇게 다른 성질을 그러니까 주기성을 가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로줄 그러니까 주기 개념을 찾아낸 사람인데요. 뉴렌즈는 8째마다 성질이 비슷한 원소가 나타나는 걸 발견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사실은요 현대에서는 9번째마다 주기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뉴렌즈가 있던 시기에는 비활성 기체가 반응성이 없기 때문에 비활성 기체가 발견되기 전이었어요. 그러니까 비활성 기체가 없으니까 1쪽부터 17쪽까지만 찾아놓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8번째마다 이렇게 주기성이 반복되는 거였던 거죠. 근데 지금은 9번째마다 반복되는 거예요. 그리고 뉴렌즈의 옥타브설이라고 하는데 보통 왜 옥타브냐? 피아노 음계에서 도, 레, 미, 파, 솔, 라, 시, 도 8번째마다 돌아오잖아요. 그래서 이게 옥타브잖아요. 그래서 옥타브설이라고 표현해요. 데베라노의 새쌍 원소설, 그다음에 뉴렌즈의 옥타브설 이렇게 표현하고요. 이제 가장 중요한 사람은 맨델레프예요. 최초의 이제 주기율표를 위에 작성한 사람이 맨델레프인데요. 그 당시에도 일부 비활성 기체라든지 여러 가지 원소가 발견되기 전이었어요. 그런데도 이런 체계적으로 정리를 했었고요. 근데 그래서 발견되기 전에 원소들도 이 사람은 예측하고 어느 정도의 성질을 가질 거다라고 예측을 했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고요. 근데 이때는 이제 원자량 순서로 이제 배열을 하다 보니까 이때는 비활성 기체가 발견되기 전이라고 그랬잖아요. 아르곤 같은 것들이 이제 발견되면서 아르곤하고 칼륨하고 순서가 역전된 상태. 원래는 그러니까 맨델레프는 칼륨이 아르곤보다 빠른 걸로 이렇게 이제 측정을 했었는데요. 이때는 이제 원자량 순으로 나중에 보니까 아르곤이 18번이고 18번이고 칼륨이 19번인 걸 나중에 이제 확인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계산한 게 이제 모즐리가 되겠고요. 현대 지금 쓰고 있는 주기율표는 모즐리라는 과학자가 이제 계산한 거예요. 그래서 맨델레프는 원자량 순서고요. 모즐리는 이제 아까 전에 만들어졌죠. 수, 해, 리, 배, 분탄, 질산. 이게 이제 양성자가 합쳐지면서 만들어진 순서거든요. 그래서 양성자 수 혹은 원자 분화 관련 있다라는 거를 이제 정리한 사람, 계산한 사람이 모즐리가 됐어요. 데베라인의 새쌍 원소설, 뉴렌즈의 옥타브설, 맨델레프는 원자량 순서로 주기율표 최초, 그다음에 모즐리 같은 경우는 원자 번호 혹은 양성자 순으로. 이게 화학에서 1단원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넘겨주시고요. 86페이지에 이제 알칼리 금속과 할로젠. 알칼리족은 1쪽이 되겠고요. 할로젠은 17쪽이에요. 그래서 두 개가 알칼리 금속은 1가 양이온이 되는 거고 할로젠은 1가 마이너스가 되는 애다 보니까 1가 양이온이 되는 알칼리 금속은 금속 전자 한 개를 잃으면 안정해지는 거잖아요. 오른쪽에 17쪽에 있는 할로젠은요 전자 한 개를 얻으면 안정해지는 애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간에 결합을 잘하겠죠. 그래서 알칼리 금속을 보시면요 1쪽 원소 중에 수소를 제외한 리튬, 나트륨, 칼륨 같은 애들을 말하는 거고요. 1쪽에서 수소는 비금속이기 때문에 알칼리 금속에 들어가지 않아요. 하지만 1쪽은 맞아요. 알죠? 자, 물리적인 성질은요 실온에서 고체 상태로 존재하고요. 이제 금속이다 보니까 광택들이 있어요. 특히 이제 나트륨 같은 애들 은백색을 띠고요. 자, 칼로 쉽게 잘릴 정도 무르다 있는데요. 오른쪽에 이제 그림이 나오는데 여기 나트륨인데요. 나트륨을 실물로 본 적은 없을 거야 아마. 이런 식으로 지우개 잘리듯이 그냥 쉽게 잘려요. 그리고 원래는 광택이 있는데 얘를 잘라내면요 광택을 잃어버리면서 그냥 약간 회색빛이 난다고 해야 될까요? 어쨌든 광택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이런 게 있고요. 다른 금속에 비해서 밀도가 작아요. 그러니까 밀도가 작다는 의미는 가볍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리튬, 나트륨, 칼륨은 물보다 밀도가 작아서 물에 뜬다. 네. 알칼리 금속은 금속 원소로 열 전도성, 전기 전도성이 있다. 기본적으로 금속이다 보니까, 그지? 그다음에 리튬, 나트륨, 칼륨 이런 애들인데요. 보통 이제 전기 전도성이 크고 보통 반응성이 커요. 왜냐하면 전자 한 개만 잃으면 되기 때문에 다른 원소들과 반응을 되게 잘해요. 그래서 일족은 굉장히 반응성이 커요. 그래서 그걸 확인하는 게 이제 화학적 성질인데요. 밑에 보시면요, 산소와도 반응하고 물과도 반응하는데요. 그래서 알칼리 금속 공기 중에 딱 놔두면요, 그럼 바로 이제 광택을 잃으면서 다른 물질이 돼요. 이제 산화물이라고 해서 다른 물질이죠, 그죠? 우리 이제 화학 반응식에 3학년 화학 반응식에서 배운 내용인데, 산화물이 됐다는 거는 물질의 성질을 잃어버리는 거죠. 이제 다른 물질이 생성되는 거라서 전기 전도성을 바로 잃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요, 물과 반응하면요, 이제 격렬하게 이렇게 반응을 해요. 그래서 물과 반응하면서 수소 기체를 발생하면서 반응의 수용액이 아까 말씀드렸죠. 물과 반응해서 염기성을 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알칼리를 띈다고 했고 참고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일족 같은 경우는 화학적 성질이 산소와도 반응해서 산화물을 형성하고 물과 반응해서 알칼리성, 그러니까 염기성을 띈다. 참고로 17쪽에 있는 할로젠은요, 물과 반응하면 산성을 띄어요. 반대되는 성질이 있으니까 잘 기억해 주시고요. 알칼리 금속은 물과 반응해서 염기성을 띈다. 반대로 17쪽은요, 물과 반응해서 산성을 띈다. 됐죠? 다시 할로젠을 보시면 할로젠은요,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17쪽 원소인 알칼리 금속은요, 17쪽인 할로젠과 격렬하게 반응을 잘 해요. 왜냐하면 전자 한 개를 가지고 잃고 얻는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자연계에서는 나트륨이 뭘로 존재하냐면요, 나트륨은 반응성이 세기 때문에, 반응성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나트륨은 자연계에서 뭐가 존재하냐면 염소와, 얘도 반응성이 크고 얘도 반응성이 크거든요. 그러니까 태초에 나트륨이 생성되자마자 바로 염소와 만나가지고 NaCl, 소금의 형태로 존재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얘가 바닷물에 넣으면은 그냥 Na 플러스 Cl 마이너스 이렇게 쪼개지겠지만 또 다시 만나서 또 NaCl이 됐다 분리됐다 합쳐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연계에서는 항상 1쪽과 17쪽은 자기들끼리 만나가지고 뭔가 다른 물질을 분자를 형성하고 있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알칼리 금속의 반응성은요, 원자 번호가 클수록 반응성이 커진다 돼 있는데요. 리튬보다는 나트륨보다는 칼륨이 큰데요. 그 이유는 이건 화학적인 건데요. 전자 궤도가 더 크기 때문에 다른 원자들이 다가와가지고 전자를 떼먹기가 좋기 때문에, 바깥쪽에 이제 원자 핵과 전자 궤도 사이가 멀잖아요.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되게 커지거든요. 그러면은 다른 원자가 다가왔을 때 전자를 끌어당기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반응성이 커요. 그냥 참고만 해두세요. 그리고 알칼리 금속은요, 반응성이 크기 때문에 공기나 물과 차단시켜야겠죠. 그래서 석유 같은 기름성 물질에다가 반응시켜요. 그래서 석유나 액체 파라핀 등에다가 넣어서 보관한다 돼 있죠. 자, 할로젠은요 17쪽이고요. 물리적 성질은 이제 뭐 이온자 보통, 얘네는 마찬가지로 반응성이 크기 때문에 보통 이제 기체나 고체로 존재하는데 이온자 분자로 많이 존재해요. F2CL2는 기체로 존재하고요. I2는 고체로 존재하는데 Br2 아까 제가 말씀드린 브로민만 액체 형태로 존재해요. 그리고 원소보다 특유의 성질이 특유의 색이 있어요. 플로린 같은 경우는 노란색. 보통 염소는 기억해두면 좋아요. 염소는 보통 황록색으로 띄고요. 그 다음에 브로민은 젓갈색이고, 아이오딘도 꼭 기억해두시면 좋아요. 승화성 물질이라서 보라색을 띄는데, 우리 아이오딘 중학교 승화하는 파트에 심한 문제로 나와요. 그래서 아이오딘 고체를 공기 중에 두면 얘가 보라색 기체가 딱 밀폐된 곳에 두면 얘가 승화하면서 그 공간을 보라색 기체로 채워요. 채웠다가 위쪽에다가 얼음을 딱 갖다 대면 바로 식어서 고체 결정이 되잖아요. 그래서 고체 기체 고체가 되면서 보라색 기체가 나오는 걸 이제 확인한 실험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오딘 보라색 기체, 보라색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황록색은 염소, 이 정도 기억해 두시면 좋아요. 도움이 많이 돼요. 그리고 실온에서는요, 플로린과 염소는 기체 상태를 말씀드렸고, 브로민은 액체 상태, 아이오딘은 고체 상태죠. 화학적 성질은요, 얘네도 17쪽은 반응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다른 원소와 잘 반응하고요. 자기들끼리 반응해서 이원자 분자로 존재하거나 아니면요, 이제 금속이나 뭐 수소와도 반응을 해요. 금속과 반응하면 알칼리 금속과 반응해서 염을 생성하고요. 수소가 더 중요하죠. 수소와 반응해서 수소 화합물을 형성하고요. 이 수소 화합물이 물에 녹으면 산성이 되겠죠. 참고해주시고, 할로젠의 반응성은요, 이번에는 알칼리 금속하고 좀 다르게요. 원자 번호가 작을수록 반응성이 커져요. 그래서 F2가 CL2보다, CL2가 Br2보다, Br2가 I2보다 반응성이 커져요. 그냥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넘겨주시고요. 88페이지에 이제 원자의 전자 배치하고 주기성까지만 보고 이제
끝낼 거예요. 자, 전자 껍질이라는 건요, 원자핵 주변에 전자가 존재하는 궤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보통은 이제 우리가 화학 시간에는, 고등학교 화학 시간에는 확률로 이제 따져요. 그래서 확률 분포로 따지는데 이건 그냥 간단하게 궤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특정 궤도로 돌고 있다 전자들이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특정 에너지 값을 가지고 있는 궤도다. 준이라는 건요, 계급, 값 이런 뜻이에요. 레벨, 에너지 레벨로 기억하시면 편하겠네요. 준이가 영어로는 레벨이에요. 에너지 레벨을 갖고요. 아까 전에 우리 뭐 스펙트럼 할 때 말씀드렸지만 원소들마다 각자 자기만의 파장이 있다고 있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어떤 수소든 탄소든 마그네슘마다 이렇게 전자들이 올라갈 수 있는 궤도가 있거든요. 그 에너지 레벨을 우리가 에너지 준이라고 하고요. 원자핵에 가까울수록 에너지가 주거나 준위가 낮고 에너지가 낮을수록 안정적인 상태라고 표현을 해요. 전자 배치의 원리는요, 전자는 에너지 중에 낮은 전자 껍질, 그러니까 안쪽 껍질부터 채우는 거고요. 안쪽에 2개, 그리고 두 번째 껍질부터는 8개씩 채워요. 8개, 그리고 세 번째 껍질은 8개 이렇게 채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왜 안쪽에는 왜 2개밖에 못 채우냐? 굉장히 공간이 좁기 때문이요. 그래서 전자가 뭐 3개 이상 채울 수 없고 3개 이상 채우면 전자들끼리 반발력이 작용해서 밀어내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굉장히 불안해지기 때문에 안쪽에 2개까지만 차고 서로 반대편에 있는 걸로 이제 묘사를 하죠. 그 다음에 2개가 차면 이제 세 번째부터는 바깥쪽에 채우면서 8개가 들어가고, 그럼 총 두 번째 껍질까지 10개가 들어가고, 안쪽에 2개, 바깥쪽에 8개까지, 그치? 그리고 10개까지 채우면은 이게 이제 네온이 되고 안정한 비활성 기체가 되는 거예요. 자, 원소의 종류에 따라 원자 분호와 즉 양성자 수가 다르고요. 이에 따라 전자 수가 다르다 있는데요. 참고로 보시면요. 원자 번호는요, 우리가 보통 과학자들이 양성자 수를 가지고 원자 번호를 따졌고요. 양성자 수는 이제 전자와 전자의 수와 같아요. 그래서 수소 같은 경우는요, 1번이고 전자가 1개 돌고 있어요. 그리고 헬륨 같은 경우는 2번이고요. 그러니까 질량수는 양성자 2개, 중성자 2개이기 때문에 질량 비율은 4배예요. 그런데 얘는 양성자가 2개가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양전하가 2개가 있고 전자가 2개가 있는 걸로 표현을 하고요. 얘는 수소, 헬륨. 그래서 양성자 수만큼 전자가 있는 거예요. 리튬은요, 플러스 3이고요. 안쪽에 2개, 바깥쪽에 하나가 돌고 있어. 연수에 2. 그래서 양전하가 3개, 양성자 수 3개, 전자 3개. 그죠? 그리고요, 베릴륨 같은 경우는요, 4번이고요. 안쪽에 2개, 바깥쪽에 2개. 그냥 순서대로 채우시면 돼요. 붕소는요, 안쪽에 2개, 바깥쪽에 3개. 그리고요, 탄소는요, 얘가 14족이잖아요. 그래서 안쪽에 2개, 바깥쪽에 14족인 이유는 원자과 전자가 4개가 있어서. 그래서 바깥쪽에 이렇게 4개가 돌고 있고요. 질소는요, 안쪽에 2개, 바깥쪽에 하나, 둘, 셋, 넷, 5개. 2개, 5개 해서 7개. 그죠? 네, 산소까지만 할게요. 8이고 2개, 바깥쪽에 6개. 그래서 16족인 거예요. 간단하게 6족이라고도 하는데요. 6족이라고도 하는데 이제 밑에 4주기, 5주기부터는 10개씩 붙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감안해서 10을 붙여서 보통 16족 이렇게 표현하고요. 그러니까 산소. 그 다음에 플로린이 9개. 그 다음에 네온이 10개 차면은 이제 2주기가 끝나고 3주기로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얘네가 지금 2주기 애들이고요. 그 다음에 3주기는 네온이 끝나면 나트륨. 그리고 마그네슘, 13번은 13족은 알루미늄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주기율표는 현대의 주기표는 그래서 양성자 수 혹은 원자 번호로 이렇게 나열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원자 번호는 양성자 수와 같고 전자 수와 같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니까 잘 기억해 주세요. 밑에 보시면 이제 보호의 원자 모형과 전자 배치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우리 화학 시간에 좀 더 자세히 배우실 거라 참고만 해주시고요. 보호의 원자 모형은 이제 전자가 1개인 수소에 대해 해당되는 원자 모형이고요. 전자가 이렇게 뛰어 올라갈 수 있는 궤도가 이렇게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면요, 에너지가
위로 올라갈수록 첫 번째보다 두 번째 껍질, 두 번째 껍질보다 세 번째 껍질, 세 번째에서 네 번째 올라갈 때마다 에너지가 높아지죠, 그죠? 이게 이제 에너지 준위, 에너지 레벨이 높아진다는 표현을 쓰고요. 올라갈수록 불안정해져요. 그러다가 에너지를 얻고 얘가 에너지가 높은 곳으로 올라갔다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스펙트럼 분석에서 에너지를 방출하면서 다시 제자리에 떨어진다 그랬잖아요. 안정한 상태로. 그래서 안정한 상태로 떨어지면서 에너지를 방출할 때 관측한 게 스펙트럼이에요. 참고로 해주시고요. 이제 3번에 있는 원자과 전자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요. 이제 화학에서 제일 중요한 내용들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원자들이 분자를 형성할 수 있는 이유가 각각의 짝이 있잖아요. H2O는 항상 수소 2개, 산소가 만나잖아요. 이유가 산소는 원자과 전자가 2개. 왜냐면은 바깥쪽에 6개가 있으니까 전자 2개만 더 있으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소가 전자 1개, 수소가 전자 1개가 남잖아요. 그러니까 얘네가 2개가 와서 결합을 하는 거죠. 산소에다가 전자가 2개가, 산소는 전자 2개가 모자라고 수소는 전자 1개, 수소는 전자 1개가 남아있으니까 합쳐지는 거죠. 그래서 자연계에 H2O가 항상 존재하는 이유가 H3O가 아니라 H2O만 존재하는 이유가 이 원자과 전자 때문이에요. 그래서 화학 결합을 이루는데 원자과 전자 때문이다라는 걸 기억해 주세요. 원자의 전자 배치에서 가장 바깥 전자 껍질에 있는 전자들 중에서 화학 결합에 참여하는 애들을 우리가 원자과 전자라고 해요. 용어 잘 기억해 주시고요. 원자과 전자. 최외곽 전자들 중에서 가장 바깥쪽에 있는 전자들 중에서 화학 결합에 참여하는 애. 그래서 위에 있는 그림에서 여기도 제가 쓰긴 했지만요. 탄소 같은 경우는 가장 바깥쪽에 4개가 있잖아요. 그래서 원자과 전자가 4개라는 표현을 쓰는 거고요. 그래서 14조. 마그네슘 같은 경우는요. 세 번째 껍질에 바깥쪽에 2개가 있잖아요. 그래서 마그네슘은 12족이 되고 이 전자 2개를 이루면서 이가 양이온이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원자과 전자가 족을 결정하는 거고요. 얘가 양이온인지 음이온인지를 결정하게 돼요. 그리고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18쪽 같은 경우는 비활성 기체고 8개가 꽉 차 있기 때문에 반응을 하지 않아요. 반응에 참여하는 원자가 없기 때문에 원자과 전자는 0이라는 표현을 써요. 자, 오른쪽에 이제 89페이지고요. 같은 주기에 속하는 원소들은요, 전자 껍질 수가 같다라는 거, 그러니까 궤도가 같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같은 족에 속하는 원소들은요, 원자과 전자 수가 같아서 화학적 성질이 비슷해요. 1족은 1족끼리 비슷하겠죠. 2족은 2족끼리 성질이 비슷하겠죠. 그죠? 아까 전에 1족은요. 알칼리 금속은 알칼리 금속의 특징이 있는 거고 2족인 알칼리 토금속은요. 2족만의 특징이 있어요. 그리고 1족보다는 반응성이 조금 약해요. 뭐 그런 특징들이 있겠죠. 그리고 뭐 밀도라든지 녹는점 끓는점 같은 것들이 같은 족마다 비슷해요. 요걸 찾은 게 아까 전에 데베라이너의 새쌍원소설인 거예요. 그죠? 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고요. 그래서 밑에 있는 이제 1번부터 쭉 보시면요. 이제 나와 있죠. 리튬 같은 경우 베릴륨, 그다음에 13쪽에 있는 붕소, 제가 아까 또 썼던 거, 플로린까지 있고요. 그다음에 네온이 18번이고 이렇게 쭉 나열되어 있고요. 18쪽에 네온은 10개. 네온 같은 거 보시면요. 안쪽에 2개가 있고 8쪽에 바깥쪽에 8개가 꽉 차 있죠. 이게 왜냐면 8개가 있으면 안정적이기 때문이고요. 요거에 대한 내용은 우리 98페이지에 보시면 비활성 기체에 대해서 그러니까 다음 주에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3주기 같은 경우 쭉 보시고요. 어쨌건 20번까지는 꼭 기억해 두시면 좋아요. 적어도 알루미늄 13번까지는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래야 문제 풀기가 좋으니까 다시 한번 정리하면요. 수에립의 봉탄질산프 네 남아 알까지는 꼭 기억해 두세요. 아시겠죠? 원소의 주기성이 나타나는 까닭은요. 원자과 전자 때문이에요. 원자 번호가 커짐에 따라서 원소의 화학적 성질을 결정하는 원자과 전자 수가 주기적으로 변하기 때문에 8개 끝날 때마다 다시 9개째 되면은 원자과 전자가 다시 1개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기성이 나타난다. 알겠죠? 이게 이제 주기율표와 주기적인 내용에 대한 내용이고요. 여러분들 이제 화학 시간에 것도 별게 아니라 요거를 조금 더 확장하는 거예요. 자, 넘겨주시고 92페이지만 보고 마무리할게요. 원자의 전자력의 주기성을 보시면요. 오른쪽으로 갈수록 원자과 전자가 1개씩 증가하면서 족이 증가한다는 걸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 2주기, 3주기로 갈수록 전자 껍질이 이제 증가하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 이번에는 이제 보시면요. 같은 조 원소의 화학적 성질이 유사한 까닭은 원자과 전자 때문이다라는 게 이제 나와 있으니까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원자과 전자 수 때문에 족의 성질이 결정된다. 아시겠죠? 여기까지 하고요. 이따가 한 4, 50분 정도는 제가 문제를 드릴 테니까 좀 풀고 마무리할게요.